네, 오늘 국민의당 선대위가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전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구시대를 겪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민혁명 중입니다. 치열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공의로서 요구합니다. 박지원 대표께서는 이번 선대위에 참여하지 마시고 대기종군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박 대표께서는 그동안 당의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방에서 지혜와 경륜을 발휘해 주실 때입니다. 최고위원회 충정어린 직원 요구를 100% 지지합니다. 박지원 대표께서는 늘 선당 후사를 강조해 오셨으며 이걸 몸소 실천하실 최적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네, 문병호, 황주홍 이 두 최고위원이요, 박지원 대표에게 선대위원장을 맡지 말아달라, 즉 좀 물러나 있어달라라는 부탁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 공개회의 이후에 있었던 비공개회의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갔었는지 직접 문병호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영상에서 저희가 봤습니다만. 네네. 자, 박지원 대표의 선대위원장직을 만류를 하셨어요. 그 네네. 이유에 대해서 먼저 명확히 듣겠습니다. 박지원 대표께서 그동안 당을 잘 이끌어 주시고 큰 역할을 하신 것은 다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선 5월 9일 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박 대표께서 선당후사 정신으로 이보 후퇴 하시는 것이 득표에 도움도 되고 당에 네. 도움이 된다. 네. 그런 이제 공의의 마음에서 이전 후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공의의 마음. 예. 예, 공의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구시대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박지원 대표를 염두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아닌지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이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이 된다, 이런 말들 때문에 의식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요. 네. 첫째는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급상승하게 된 것은 네. 국민들께서 그 구시대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 하는 새로움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서 지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조금 새로운 인물들이 전면에 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네. 두 번째로 그다음에 이제 보수 유권자들께서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박 대표님에 대한 약간의 좀 거부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선거 전략에도 박 대표님께서 뒤로 빠져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고요. 네. 또 박 대표님께서 능력이 출중하셨기 때문에 네. 사실 선대위원장 안 하셔도 얼마든지 당 대표로서 네. 당의 전략이나 역할을 충분히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후보에게도 좋고 당에도 도움이 되고 또 박 대표님도 이번에 만약 그런 결단하신다면은 네. 국민들께서 박수 치실 것이다. 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실 때 안철수 후보에게도 좋고 당에도 좋으려면 박지원 대표가 이 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박지원 대표가 구시대이고,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더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박지원 대표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도 선거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네. 박 대표님이 사실은 득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늘 이제 그런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해보자, 그런 네.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죠. 네. 자, 그런데 며칠 전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 구성을 두고 초반부터 삐그덕삐그덕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변에서 좀 우려 섞인 눈초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국민의당도 선대위 구성에서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외부에 보일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개적으로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이거는 저는 비공개로 좀 다르다고- 말씀하실 필요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선대위에서의 갈등은 계파 갈등이었고요. 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대 정신과 대의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비공개 회의 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셨고 그 회의가 곧장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공개 회의에서는 박지원 대표가 잠깐 자리를 떴다가 5분 후에 다시 돌아오기도 했었는데 비공개 회의 때 박지원 대표가 역정을 내거나 그런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저도 또 비공개 회의에서도 삭제하시는 게 좋겠다는 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황주홍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또 그게 다수 의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박 대표님의 안이 채택이 된 것이죠. 네. 자, 국민의당 선대위 구성에서요. 안철수 후보의 의중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후보와 대표의 두 분이서 잘 합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선대위 꾸리는데 뭐 큰 문제나 그런 건 없었다. 잠시만요. 네. 한상준 기자가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직접 하나 하시죠.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한상준 기자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사실 네. 박지원 대표의 이선우태나 백의종 군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건데 네네. 조금 너무 빠르게 이 카드를 꺼내신 건 아닌가라는 좀 질문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고위원님? 이번에 선대위 구성할 때 한 번은 짚어야 할 문제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선대위 구성이 이 선거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대위 구성할 때 우리가 새로운 나라로 가는 선대위, 미래로 가는 선대위를 꾸려야 된다. 과거의 틀에 묶여서도 안 되고 또 어떤 방향성이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선대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좀 더 선대위가 명확한 노선이나 비전을 보여줬어야 되고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한상준 기자. 네. 자, 이 부분 궁금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최고위원께 질문을 했지만, 자, 지금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선대위 구성 모습, 지금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 아닌가요?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선대위라는 걸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경선 동안에는 각 당 지도부는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독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경선 캠프가 중심을 내어 뛰게 됩니다. 그런데 후보가 확정이 되면 당과 캠프가 합쳐져서 하나의 당 선대위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직자들의 의견과 캠프를 이끌어서 경선 승리를 이끌었던 의견과의 충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극명히 드러난 것이 민주당의 경우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의 경우는 아까 문병호 최고위원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약간 결이 다르다고 보는 게 특정한 계파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면으로 가야 된다는 일부의 이야기와 네. 그러면 당도 열심히 후보를 도와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가 충돌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볼 때 지금 어느 정도 국민의당은 오늘 선대위 인선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확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좀 봉합이 되고 끝날 것인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한상준 기자. 지금 국민의당 선대위 구성 오늘 완료가 됐는데, 자, 지금 선대위원장부터 상임선대위원장까지 쭉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 인물들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자, 저기서 지역구를 한 번씩 쭉 따져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박지원 대표 지역구 전남 목포입니다. 네. 손학규 전 대표는 의원이 아니시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고 주승용 원내대표 여수, 천정배 대표 광주, 정동영 의원 전북 전주, 박주선 부의장 광주입니다. 네. 지역이 모두 호남입니다. 호남입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도로 보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키 지역,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호남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호남은 아직까지 두 후보 중에 어느 한쪽의 손을 확연하게 들어주고 있지 않은데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 인선에서 호남을 중요시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장 극대화해서 보여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저런 박지원 선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사퇴설이 나오는 것은 박지원 위원장을 정말 끌어내리겠다 이런 네. 의도라기보다는 네. 일정 정도 박지원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랄까 이런 부분을 일정 정도 차단하는 아하. 이런 정도의 어떤 효과만 보고요. 박지원 선대위원장이 호남의 득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그럼 또 한 가지는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까지 이 대선 국면에서 특별히 설화라든지 잘못한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라는 주변의 우려를 조금은 진정시키고 불식시키기 위한 일종의 어떤 흐름이다. 그러한 제스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문병호 최고위원에게 여쭤봤던 부분이 좀 빠르지 않냐라고 했던 네. 거예요. 사실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여러 나오고 있는 예측 가능한 카드 중에 하나가 박지원 대표의 백의종군 이선 후퇴입니다. 예를 어떤 거냐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남은 한 28일, 27일 정도 선거에서 한 번쯤은 출렁거리는 시점이 온다. 네. 그때 반전의 계기로 박지원 대표가 직접 나서서 나는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들어서더라도 어떠한 공직도 많지 않겠다. 네. 그리고 나는 선대위원장직도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지역구인 목포나 호남에 가서 총력전을 펼치겠다라고 한다면 분위기 한 번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화살은 어디로 향하느냐? 자연스럽게 민주당 문재인 후보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상황이라고 불렸던 박지원 대표가 물러났다. 네. 그러면 문재인 후보 쪽은 과연 그 맞대응 카드로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 아하. 그러니까 우리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상대적으로 돌리는 그런 효과를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단계에서 당장 오늘 내일 박지원 대표가 물러나는 일은 없겠지만 네. 선거 레이스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혹시 이 카드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직 등록을 위해서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꼭 우리나라 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각오의 일환입니다. 사퇴 시점이 좀 밀렸으면 재보선을 치러서 의정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저는 사퇴 시점은 대통령 후보 등록 때가 맞는 시기라고 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려면 의원직, 국회의원직은 반드시 내려놔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당연히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죠. 네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그래서 비례대표 사퇴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난 2012년으로 시계를 한번 돌려보시면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 네. 부산 사상에서 당선된 문재인 의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2012년 초에 처음으로 부산 사상에서 지역구 의원에 당선이 되고 나서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로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선 후보가 되는 경우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진정성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질문의 첫 대답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닙니까? 네. 결국 이것은 무엇을 겨냥한 것이겠느냐? 아마 이제 2012년에 문재인 당시에 이제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찬반 양론들이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당시 후보는 야, 지역 구민과 약속인데 내가 1년 만에 의원직을 버리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이제 반론을 폈지만, 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삼권 분립적인 차원에서 의원직을 사퇴해놓고 진정성 있게 대선 후에 뛰어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아마 그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첫 마디에 운을 뗀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사퇴 문제를 놓고 꼼수 논란에 좀 휩싸였었거든요. 그랬죠. 2012년에 그랬고 지금 홍준표 지사가 됐고요. 후보는 그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철수 후보는 나는 그런 꼼수는 안 부린다. 그리고
내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내 어떤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임하는 결의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겠다, 배수의 진을 치겠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배수의 진의 의미, 그리고 또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겠다는 의미,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자, 그런데요, 안철수 후보 관련 소식 하나 더 있죠. 어제 내놓은 유치원 공약과 관련해서 지금 이틀째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 운영 보장하고 보조교사 지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확대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우유 아십니까? 아시죠? 예. 아야, 어여, 오요, 우유. 교육이 미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 3세부터 유치원은 모두 공교육화됩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자, 이 영상만 보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된 건지 한상준 기자가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해주시죠. 어제 행사는 사립유치원협회에서 개최한 행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워킹맘, 그러니까 아니면 육아를 하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는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결국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도 하나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달라.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방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한 말은 대형 단설 유치원 건설을 자제하겠다. 물론 처음에 나온 과정에서 일부 오보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네. 병설이라고 기사가 나갔지만 현장의 환호성 때문에 기자들이 잘 듣지 못해서 단설, 병설이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제가 볼 때 이건 심각한 메시지의 실수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사실 황순동 앵커께서도 아이가 있으시지만 단설 유치원, 병설 유치원 아셨나요? 몰랐다가 이번에 제대로 개념을 정립하게 됐습니다. 공립과 사립까지만 알고 있죠. 그렇죠. 사실 국공립과 사립은 잘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사립은 비싸고 네. 그리고 국공립은 가기 어렵기 때문에 국공립은 추첨을 하고 네. 추첨해서 떨어지면 사립에 간다. 네. 근데 너무 비싸다. 그러니 국공립은 늘려달라. 이건 다 알고 있는데 병설 단설을 이 덕분에 모든 국민들이 다 공부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병설 단설의 차이는 병설 유치원, 우리 초등학교와 같이 있는 그러니까 건물을 같이 쓰고 학급을 쓰느냐, 단설은 말 그대로 그냥 단자를 쓰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에서 유치원이 단독으로 있느냐의 차이인데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가 정말 유치원 공약 그리고 이 공교육 시스템의 공약을 간다면 가장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사립 어린이집도 강화하겠다, 건전하게 육성하겠다, 지원하겠다. 더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려서 어머니들의 고통 이런 건 없애겠다라고 갔었어야 되는데 네. 가장 어려운 개념인 병설 단설을 꺼내들고 그게 아니었다. 뭘 자제한다, 단설, 병설이다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국공립 단설 유치원이 그 전체 유치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7%인데요. 네, 굉장히 적군요. 대부분의 그 학부모들은 그 유치원에 이제 하고 싶어 하죠.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안철수 의원의 지금 저 공약은 이 문제하고 학부모들의 어떤 그 희망사항하고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저런 그 이해 집단의 그 행사에서 꼭 저렇게 이해 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저렇게 공약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유세 현장에서 연설 현장에서 사립 유치원 교사들이 모여 있으니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말이 저렇게 실수가 된 거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정치인이 표를 위해서 이익 집단이 있는 행사에 가서 어느 정도 그 집단에 맞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이해할 수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건 어떤 행사장에서 어떤 말을 던진다 하더라도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 정책의 기본 가치, 이 큰 흐름은 거스르지 말아야 되는데 네. 어제 이제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는 그런 큰 흐름에 이제 거스르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의 기본적인 모토가 야, 나는 유아 공교육은 그냥 다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라서 왜 해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철학이니까요. 그런데 앞서 이제 나중에 인터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철수 후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교육, 유아교육 철학은 만 3세 이후에는 다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즉 유아에 대해서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게 본인의 이제 정치 철학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의 철학? 네. 그런데 정작 메시지는 단설을 자제하고 사립 유치원에 좀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 그럼 결국 이런
의문이 가능한 것이죠. 안철수 후보는 유아 교육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일까? 아하. 정책에 대한 생각에 정립돼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예전에 문재인 후보의 그 3D, 3D를 가지고 야,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라는 비판을 했듯이 그런 류의 비판을 고스란히 본인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메시지가 혼선되니까 과연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정립이 돼 있는가? 이런 비판은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